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내려서면서 정점을 지나 이제 완만한 감소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60대 이상의 치명률이 높아져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이형민 연대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조금 전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수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어제는 870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833명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초에 1000명이 나온 뒤에 이제 700명대로 줄었다가 지금 네. 조금씩 정도는 그런 추세인데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검사량은 6만 5천 건쯤 되니까요. 어제와 같이 양성률이 한 1.3% 정도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는 줄긴 했는데 사망자가 좀 늘었어요. 사망자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20명가량씩 계속 그렇죠. 늘고 있는 예. 추세고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3, 4주 전부터 1000명 가까운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위중증 환자는 줄었지만 이것은 뭐 환자가 준 것은 아니고 그렇죠. 사망으로 이제 넘어갔기 예. 때문에 표면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위중증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형민 교수님, 자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700명,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뭐 진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매번 뭐 하는 질문이라서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은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도 될까요? 예,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소가 시작됐다고는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일 많이 나왔었던 그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대략 1,200명이 넘는 환자가 주중에 매일 나오다가 연말이 끼어 있는 그 다음 주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한 7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사이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명이던 환자가 한 800명 정도 나오니까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저희가 100명 미만의 환자가 나왔을 때 100명이 80명 됐다고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도로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완화시키게 되면 다시 이거는 1,000명, 2,000명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의 시점은 감소세가 이제 완만하게 시작되었다고는 보이지만 절대로 주의를 놓아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전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뭐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50대 이하, 뭐 30, 40대 위중증 환자도 9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대폭 증가에 의해서 현재 위중증 환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위중증 환자가 25명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도 20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위중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중에 연령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30대나 40대에도 역시 위중증 환자로 갈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연령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잡지만 지금까지 사망한 환자를 봤을 때는 30대에도 4분이 여태까지 사망을 했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전부 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령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저질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는 되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12월 말에 있었던 그러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가 이제부터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만 해도 400명이고요. 매일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망자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일단 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망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감염자들이 그 고령자들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모여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감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양원과 요양병원 감염을 예방하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 필요한 정책들인데요. 근데 이러한 그 요양원, 요양병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신뢰도 높은 검사법에 의한 정기적인 이제 선별 검사 같은 것들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양병원 근무자들에 대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일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집단 그 감염 양상을 보시면은 이제 수십 명에서 수백 명대의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서 이 정도로 많은 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요양병원 시스템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수년 전부터 감염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전파력이 높은 질환이 생겼을 때 제일 취약한 곳으로 생각되고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염 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감염이 생기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숫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어떤 감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재원 투자라던가 이런 것 지원이 있어야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요양병원에서 예방에 관련된 저희 부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지만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지금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도 평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증상에 대한 치료라든가 예방을 위한 치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점이 보였지만 사실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이제 위중증 환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도 임상 결과에서는 그렇게 큰 그 효과를 보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오늘 바로 그 미국의 유명한 NEJM이라는 그 저널에 나온 내용 중에서 그동안 그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사실은 생각됐던 혈장 치료제를 감염 초기, 즉 3일 이내 고농도의 항체를 갖고 있는 혈장 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위험군에서 중증 감염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치료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요양시설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치료법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유재복 의원,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시간에 그 동부구치소의 6차 전수 검사 결과를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동부구치소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남부구치소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남부구치소에 있다가 천안교도소로 옮겨간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월 5일에 천안교도소에 수용자가 확진이 됐는데 이 수용자가 그 전날 남부교도소에서 이감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도소가 우리 동부구치소는 지금 그 한때 그 밀집도가 평균 넘어가서 네네.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남부교도소에 있는 그 수용자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부구치소 감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래요? 이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다른 감염이 아니냐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남부구치소에 1,200명 정도를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남부구치소는 사실은 확진 수용자가 18명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동부구치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얼마 전에 이제 제주 교도소에서 한 명이 나왔어서 다행히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동부구치소와 관련 없는 또 다른 그 교도소 내 감염, 교정시설 내 감염이 생긴다면 이것이 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52개 교정시설에 있는 모든 수감자는 전수 검사를 지금 벌이고 있고 지금까지 뭐 크게 눈에 띄게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신천지 사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무더기 감염 사례가 이제 이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동부구치소 사례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어요. 이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보장해 줄 것, 그리고 또 통신 수단도 이용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군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초기, 그러니까 지난해 봄에 브라질에서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집단 탈출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 내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교정시설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동부구치소에서 본 것처럼 절반 가까운 사람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은 제가 볼 땐 명백하게 교도 행정의 차질이 이제 빚어낸 참사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좀 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돌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교도소 내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외부에 알릴 방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뭐 교도소 창문을 통해서 뭐 보여주거나 뭐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통신 시설을 좀 그 열어주면 안에 있는 상황들을 좀 외부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교도소에서 이제 그 교정 시설 관련돼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발표가 끝난다면 교정시설 전체적인 그 감염에 대한 문제, 이런 그 시스템을 손보는 그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제 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발병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6차례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118명의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수용 밀도를 완화하기 위해 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개 교정시설의 직원,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41개 교정시설도 조속히 검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할 것입니다. 네, 자, 동부구치소의 전수조사, 뭐 지금까지 이제 6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영민 교수님, 5차까지 그 전수검사를 할 때만 해도 뭐 100명에서 300명까지 계속 세 자릿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6차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확산세도 지금 많이 잦아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제어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집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 그 대상자들을 전부 다 각계로 격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네네. 1인 1실을 이용을 해서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코로나19 검사를 반복해서 확진자를 찾아서 빨리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분산 수용을 처음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게 결국은 감염을 키웠던 그런 원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 워낙 또 그 수용자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더욱이나 코로나19의 전파를 확산시켰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동부구치소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이제 다 개별 격리 수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한 개별 격리 수용 이후 한 번의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동안 저희가 코로나19 검사를 반복을 해서 확진자를 다 찾아낸다면은 그러면 아마 동부구치소 사태는 어느 정도 종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와 함께 수용자들에게 이제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고 또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주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건데요. 자, 이 정도면은 충분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매일 1매 마스크를 지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문제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치소 안도 분명히 식사나 이런 부분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식사하는 동안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 중에 또 전파가 될 가능성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 문제인데 이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는데 이 신속항원 검사는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임상평가가 된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동부구치소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에 대한 또는 전체 직원에 대한 그 선별 검사는 무증상자에 대한 그 선별 검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신속항원 검사를 식약처 승인 조건에 벗어나게 지금 쓰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 낮은 민감도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데이터를 발표했지만 저희 학교 데이터에 최근에 이제 수도권의 임시선별 검사 수가 생기면서 12,884건의 이제 신속항원 검사가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13,000건 정도의 신속항원 검사에서 26명의 양성을 찾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양성률이 0.2%입니다. 어. 그런데 PCR은 그동안에 81만 건 정도가 시행됐고 2,372명의 양성자를 찾아내서 양성률이 0.29%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신속항원 검사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는 거를 감안을 해도 PCR 대비 양성률이 7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 신속항원 검사는 절반 정도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이 26건의 양성을 찾아내는 동안 14건의 위양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직원 검사는 분명히 이게 초반에 잡아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어느 정도 확산된 뒤에 인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위양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어차피 또 재검을 해야 되거든요. PCR로. 그런 상황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주의를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차라리 PCR 취약 검사를 시행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속항원 검사보다는 PCR 검사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이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전부 다 정리가 된 후에 네. 더 이상의 이제 구치소 안에서 또는 교정시설 안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도 사실 신속항원 검사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뭐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의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밝혀진 겁니다. 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는 사실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 방법 가운데 이제 하나로 이제 쓰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 임시 선별 진료소가 날이 추워서 지금 이제 좀 축소 운영한다고요? 이번 그러니까 매 유행 단계마다 이 단계 유행을 잠재웠던 그런 그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번 3차 유행에 있어서 이 임시 선별 진료소는 역할을 꽤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선제적인 검사가 많이 이루어졌어. 지금 네. 100만 건 가까이 이루어져서 이제 양성자도 이제 찾아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어제 하루 검사한 사람이 4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그래요? 아무래도 너무 춥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훨씬 더 적겠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임시 천막 같은 건물이고요. 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발표를 했죠. 나흘 동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11일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정상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대신 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에는 밤 9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 좀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영민 교수님, 지금 이 임시 선별 검사소가 상당히 이제 역할을 했는데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방호복이 워낙에 얇다 보니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지금 검사 인력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누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임시 선별 검사소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네. 그분들에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검사실도 그쪽에서 나온 검체를 지금 계속 최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안정적이던 시기에도 이러한 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에 대비해서 사실은 검사 역량을 되게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확대한 역량을 좀 최대한 사용 중에 있는데요. 12월 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은 하루 최대 일반 PCR 검사가 9만 건, 취약 검사는 14만 건 이상 한 날도 있어서 하루에 거의 한 23만 명 정도를 검사한 날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검사를 하는 데서 분명히 임시선별진료소가 큰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선별진료소는 양성률은 비록 통상검사에 비해서 좀 낮지만 예.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는데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 숨은 감염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당분간은 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임시선별진료소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냐? 예. 지금 현재 일반 검사의 양성률이 한 1.5% 정도 되고요. 임시선별진료소 양성률이 대략 한 0.3%가 조금 안 되는 정도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시선별진료소는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0.3%면은 사실 꽤 높은 정도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의 폭격이 떨어져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들이 최소한도 전체 우리가 확진하는 사람들의 그 5% 미만으로 떨어지던가, 물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건 간에 전체 감염자의 극소수를 차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게 좀 전체적인 상황은 검토를 해봐야 그래야 종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단 검사에 따른 양성률이 조금 낮아지면은 임시선별 진료소가 더 이상 뭐 기능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하는 그런 평가신데요. 자, 지금 이제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새롭게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비단 이 코로나19의 대책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예.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현장과 밀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일단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이 일정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균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많은 그 대상자들, 이제 코로나19는 국민이 되겠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태가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심하고 어떤 부분에 제한이 있겠구나. 이런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이 좀 투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민원이 있으면 또 풀어주고 민원이 없으면 막아놓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몇 가지 고비마다 특히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가 종교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스키장 문제도 처음에는 겨울철에 스키가 뭐 거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무리하게 스키장 자체를 완전히 폐쇄했다가 뭐 반발이 크니까 조금 더 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뭐 나오는 게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실내 운동시설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이고, 또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풀어주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문제를 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통계 수치 같은 게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흥주점이나 유흥시설들을 집합 금지를 했다면 왜 집합 금지를 하느냐? 단순히 침방울이 많이 분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를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 중에 이것은 위험하고 이것은 덜 위험하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 또 뭐 정치권에서 슬금슬금 또 풀어주는 것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17일까지는 가겠다 얘기를 해놓고 또 이제 어제 오늘 와서는 곧 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예측할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예. 다시 한번 그 새로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하되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형민 연대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